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 보면 주식시장 그렇게 크게 내린 건 아니죠. 그런데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크립토 시장 상당히 안 좋죠. 낙폭이 큽니다. 주식시장이 만약 그 정도 내렸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크립토 시장 어디까지 내릴지, 그리고 향후에 좀 어떻게 대응할지, 크립토 시장의 자체적인 특징 그렇게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페드 인사들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악재로 반영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분들 말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도 한번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블랙아웃 기간으로 이어진 다음에 페드의 흐름, 통화정책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크립토 시장은 뭐 거의 순환시대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동안에 그나마 좀 변동성이 적었었던 비트코인도 낙폭이 상당하죠. 크립토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번 이 순환시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초반에 봤었던 게 이 마이클 세일러의 X인데, MSCI 인덱스 관련돼 가지고 그럴 일 없다, 퇴출될 일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면 빠질수록 계속 루머 형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보시면 MSCI가 인덱스에서 빼버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타겟이 아니라 세일러가 타겟이다. 그 세일러라고 얘기하는 게 스트레이티지가 가지고 있는 6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빼고 그러면서 스트레이티지 주가도 빠지고 담보 가치가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시장의 불안감이 더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이티지가 가진 비트코인 가격이 평단 74,000달러대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빼보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까지 빠지면 문제가 생길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투자 심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시세는 저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는 유동성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파생상품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익거래 관련된 얘기보다도 파생상품 원론적인 얘기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생상품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물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거보다 좀 고평가가 된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 차액을 먹는 그 거래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파생상품에 있어서 합성 포지션으로 연결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립토 시장도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작됐기 때문에 크립토 내부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것이죠. 파생 상품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 보통 풋옵션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죠. 뭐 투기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요. 현물을 보유한 사람이 말 그대로 방어적인 풋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방어적인 포지션을 잡을 때 상대편이 또 있겠죠. 마켓 메이커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감마 익스포저란 걸 따지게 되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 풋옵션을 매도한 경우에 거꾸로 이걸 매수해 줘야지만 감마를 유지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까지 내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기초자산을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초자산은 비트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로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사줬었던 걸 거꾸로 바로 매도해 버리는 것이죠. 이탈해 버리면요. 그래서 이 감마 익스포저란 자체가 하나의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이번에 시세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이 10만 달러를 깨면서 이 감마 익스포저가 방어를 하다가 무너져 버린 것이고, 그게 두 번에 걸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9만 달러에서도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무너지면 바로 매도세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라운드 넘버 10,000달러씩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10만 달러, 9만 달러, 8만 달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8만 달러에서도 파생상품에서 쓰는 용어로 숏감마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또 7만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스트레이티지 평균 단가까지도 밀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파생상품 만기일이 11월 28일 금요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풋 포지션을 가진 경우는 큰 이익이 나겠지만, 이 풋 포지션을 발행한 마켓 메이커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위쪽에서 콜옵션 매도를 하고 아래쪽에서 풋옵션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결제 지수 어떻게 봅니까? 이 아래 하단 그리고 이 위에 상단 이 박스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풋 발행한 주체가 마켓 메이커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렇다면 이 8만 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방어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진짜로 세일로 잡으러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스토리가 지난주 중반부터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8만 5천 풋옵션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고 그 지지선은 8만을 향한다. 그 얘기죠. 물론 이 10만 달러를 깨고 내려오는 그 모습은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보통 고래라 그러죠. 그 고래가 던지는 그 모습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간중간에 이런 파생상품 특유의 움직임도 동반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많이 가진 고래들이 던지는 게 단순히 이익 실현 차원이 아니라 주식에 있어서 그게 IPO 과정하고 비교된다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보통 IPO 하면 락업 물량이 한 1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정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식으로 대주주 물량이 안 나오다가 그 락업이 풀리면 나오기 시작하죠. 이번에 10만 달러 깨버리는 그런 모습도 그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차피 한번 거쳐야 될 과정인데 파생상품하고 연결돼서 더 속도가 빠르게 급하게 내려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상단을 95,000달러 하단을 8만 달러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매수자들이 죽는 가격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맥스페인이다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맥스페인하고 GEX 감마 익스포저예요.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상황을 파생상품하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 가지 스토리, 음모론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을 단기적으로 망가뜨릴 그럴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다 신뢰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은 또 걸러야 되는 게 아닌가. 파생상품 흐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됐죠. 크립토 시장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라는 그 단점. 더불어서 이러한 모습이 자산시장에 있어서 파생상품이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이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나타난다.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 만기를 지나면은 그 차월물 포지션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이 상하단 이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시세 안정된 다음에 이 상단을 다시 노리게 되면 그때 가면 거꾸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파생상품에서 그걸 또 감마 스퀴즈라고 하죠. 여기서 숏 감마로 매수 들어오고 그거 한번 털리고 또 들어왔다가 털리고 지금 다시 숏 감마로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걸 가정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모습과 반대의 또 시나리오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5,000달러 넘어가면 10만 달러 돌파 얘기 나오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급락했었던 모습에 반대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다 털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칫 포지션 잘못 잡으면 이번엔 또 반대로 위쪽으로 털리는 일도 발생될 수 있다. 이 점이죠. 현물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빠질 때 계속 조금씩 포지션을 늘려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전체 자산에서 한 15%, 한 20% 정도 이제 규모로 많이 늘렸고요. 추가적으로 빠질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채권 금리가 빠지고 있죠.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금리 오를 때 채권 가격 빠질 때 단기로 진입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금리 올라가니까 유동성에 가장 취약한 크립토가 빠졌죠. 그러면 국채 먼저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금리 빠지면서 단기 유동성 안정이 되면 크립토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채권 가격 회복할 때 이것을 이익 실현하고 크립토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10만 달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는 그러한 리밸런싱으로 대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로 8만 달러도 무너진다면 그것까지도 일부 감안해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할 때지 적극적으로 진입할 때가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또 이 쏠림 현상에 무리하게 동참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 발 떨어져 있거나 리밸런싱을 하는 기회를 삼거나 그것이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다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통화정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이리사 쿡 이분이 얘기한 다음에 주식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정치적인 보복의 발언이었나. 이분 맡은 게 원래 이 금융 시스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레버리지나 금융 시스템 안정이 좀 불안정하게 돌아가면은 시장에 한 번 정도 시그널을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정치 쪽 측면도 한번 보죠. 페드 임원들 정치 성향, 소속 정당 알려진 대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화당, 필립 제퍼슨, 마이클 바, 리사 쿡 이분들이 민주당 쪽이고요. 미셀 보우만, 크리스토퍼 월러가 공화당, 스테판 미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보시면 공화, 민주 이러면 공화당이 더 많네요.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죠. 기본적으로 이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악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를 여기서 많이 내리면 중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그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주택시장 관련해서 리파이낸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약간 또 끼어올고 있습니다. 이 리파이낸싱 비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가 높았던 걸 갚아버리고 낮은 금리 대출로 옮겨 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모기지론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테고요. 또 갈아타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가계의 유동성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쓸 만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선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선거 민심을 고려한다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증권 시장만 부양시켜서는 민심 쪽에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계층별 자산 구조를 한번 따져보면 상위 0.1% 그리고 상위 1% 물론 이 상위 0.1%를 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상위 0.9%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1%를 뺀 나머지 1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위 1%에서 10% 9%를 차지하는 계층이요. 그리고 이 10%를 뺀 중위권 50에서 90까지의 계층 40% 그리고 50% 이하 나머지 50% 계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계층별로 자산 비중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몇 프로고 부동산이 몇 프로고 연금이 몇 프로 개인 사업자금이 몇 프로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요. 이 맨 위에 있는 밝은 푸른색이 부동산입니다. 상위 계층이 적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지고요. 상위 40% 계층도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39%입니다. 그리고 하위 50% 계층이 48%고요. 이 상위 0.1%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비중이 8.4% 그리고 여기 갈색으로 나타난 증권 투자 비율이 52%를 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갈색으로 표시된 증권 비중이 상위 40%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위 50%가 5.3%.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증권시장이 상승했을 때 가계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래 계층 쪽으로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이 위쪽 상위 1%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거에서 치죠. 부동산 쪽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 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금리 하락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리파이낸싱 비율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이 리파이낸싱 비율 같은 것이 증가세로 들어설 때 실제 경기에 미치는 그 영향이 리드 타임이 있단 말입니다. 약 짧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지금 12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내년 11월이죠. 이제 11개월 남았죠. 시간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래쪽 계층, 이 가계의 유동성을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뉴욕 페드 총재가 그런 얘기 했었죠. 가계 자산의 불균형, 그것도 미국 경제에서 큰 문제다. 그거 개선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맥락이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쉽게 표를 못 주겠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죠. 배경 요인으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정책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가장 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금리 인하보다 대차 대조표 확장이 더 효과적이란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원은 아니지만 파월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페드 인사들 2, 3주 동안 여러 사람이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해석 IB들은 그게 한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상황 보면은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대차 대조표 확장 이쪽에도 관심이 가고 금리는 부차적인 게 아닌가 시장이 오버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세우기도 했는데 결국에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 한 70%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4.2를 향해서 가던 것이 이제 다시 4%를 향하고 있습니다. 4% 언저리 그 아래쪽에 좀 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기회를 보고 여기서 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 물량은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일정을 놓고 봤을 때 블랙아웃 기간 바로 직전인데 여기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27일이 휴일이고 28일이 반나절장이죠. 누구 나오나 또 살펴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마켓워치 살펴봐도 페드 인사들은 스피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초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시황 방송하면서 점검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텐데 지난주로 대강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락하는 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설사 안 하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동안의 급등락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1월 후반부에 국채 입찰 보면 비일이 이렇게 많고요. 노트 발행도 2년물, 5년물, 7년물 많습니다. 이 리스트가 길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건 이미 재무부의 분기자금 조달 계획에서 확정된 것이 그냥 실행되는 것 뿐이고 작년에 비하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긴데 그렇게 물량이 크게 압박한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QT 물량을 따져봤을 때 이번 11월 후반부도 대표적으로 물량 큰 것만 한번 따져보면 13주짜리가 138억 달러가 만기가 되는 물량이 있는데 과연 롤오버 물량으로 어느 정도 페드가 입찰에 참여할지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텐데 보통 20-30% 정도 입찰에 참여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QT가 계속 지속된다. 11월 후반부에도 계속 돈은 빠져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만 스카페센트 장관이 상당히 국채 관리를 잘하죠. 2025년 7월 이후로 이 CMB 발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있었던 거 말고 급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비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월 후반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되고 시장이 흔들릴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압박을 많이 줬었던 단기 유동성 시장도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붉게 표시한 이 타원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유동성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준비금 말씀드리는 거죠. 2조 9천억, 3조 달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2조 9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돈이 빠져나오는지까지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는 국채이자가 빠져나갔는데 이번 주에는 세수로 시중이동성 빨아들이는 게 좀 감소를 했고요. 국방비, 메드케어, 연방직원 임금 이쪽 지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TJ 밸런스가 9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고치에 비하면 이제 1,000억 달러나 줄어들었죠. 최소한 500억 달러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8,500이 분기 목표니까요. 그런데 이 분기 말 이전에는 그게 계속 변동이 돼서 8,500억 달러 아래쪽으로도 내려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000억 달러 이상도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한동안 좀 빠지는 속도가 느렸는데 이제 빠져나오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유동성 흐름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RF도 10월 27일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이 됐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11월 11일에 채권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좀 빈칸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악화가 지속됐었던 10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작동을 안 한 것이죠. 트라이파티 RP 금리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자금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정책의 시간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단기 유동성하고 직결되는 밸런스 시트 익스펜션 이쪽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페드 인사들 일정이 없는데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3일 정도 남았죠. 한번 지켜보시죠. 3일 남았기 때문에 악재가 될 만한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이번에 FOMC 회의가 20이나 BOJ 통화정책 회의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가량이요. 요게 약간 부담이긴 합니다. 페드의 통화정책이 나온 뒤에 BOJ가 좀 거리가 있죠. 지금 엔화 흐름이 약간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황방송 때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이티지 관련된 그런 불안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자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크립토 시장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스토리는 이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것이 전체 자산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적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약간 멀리 봤을 때 4월까지 가는 그 흐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음 주 시황방송 때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